우리 오빠가 도와준 덕에 평생 놀고 먹으며 살던 남편이 오빠 사업 망하니까 이제 그만 꺼지라네요. 그날 밤 우리 오빤 침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망치듯 쫓겨났고, 얼마 뒤에 자기 여동생은 어려워졌다며 오빠 일은 잊은 듯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집에서 제가 보게 된 건 두 남매가 짜놓은 한 판의 연극이었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결혼 12년 차에 39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맞선으로 만났고요. 첫인상은 그저 그랬지만 말투가 부드러웠고 웃는 얼굴이 괜찮아 보였어요. 결혼 전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다녔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구할 때 친정 오빠가 전세금 절반 이상을 보태줬습니다. 당시 오빠는 중소기업 납품업으로 꽤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동생 결혼하는데 이 정도야 뭐 라며 웃었던 오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결혼 2년 차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장이랑 성향이 안 맞아 라고 하면서요. 다시 취직하겠다고 말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죠. 그러다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했고, 이번에도 친정 오빠가 나섰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준 거였죠. 보증까지 서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1년을 채 못 버텼죠. 남편은 그 뒤로도 딱히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좀 쉬다가 라는 말이 1년, 2년, 5년이 되어갔죠. 생활비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벌었고, 모자란 건 오빠가 채워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애들 학원비 낼 때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카드 연체될 때마다, 세금 밀릴 때마다요. 남편은 밖에선 사업 준비 중이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오빠 돈으로 체면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오빠에게 미안했지만 오빠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잖아. 내가 벌어서 뭐 하겠냐? 그런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오빠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납품처가 부도를 냈고 연쇄적으로 외상값도 받지 못했죠. 보증선 것들이 줄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이 일로 집까지 팔아야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전화를 걸었지만 오빠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먼저 오빠를 만나고 왔습니다. 형님한테 우리 집에서 좀 지내시라고 했어. 저는 고마우면서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오빠가 우리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했거든요. 오빠는 짐도 별로 없이 거의 맨몸으로 왔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서류 봉투 몇 개가 전부였죠. 오빠는 창고로 쓰던 방을 쓰겠다고 했고, 우리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한두 달만 있다가 금방 나갈게. 오빠는 면목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의기소침한 상태였죠.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공짜로 사시면서 눈치는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먹은 그릇을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응? 아침에 제가 먹으려고 남겨둔 빵 날름 드셨잖아요. 아, 그랬어? 미안. 몰랐어. 내일 사올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들이 신경 쓰인다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오빠가 거실에 있으면 일부러 TV 볼륨을 높였고, 오빠가 샤워를 하고 나면
일부러 문을 쿵 하고 세게 닫았습니다. 택배 하나 올 때마다 간섭하며 돈도 없으면서 뭘 또 시킨 거예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적당히 좀 해. 오빠가 예전에 우리한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형님도 이젠 현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이 취한 채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죠. 남편이 소파 앞에 섰습니다. 형님, 응? 이 집 제 거예요.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언제까지 이렇게 얹혀 사실 거예요? 형님도 이젠 앞가림을 하셔야죠.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TV를 끈 후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날 아침 저는 파트타임 일 때문에 일찍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오빠의 짐은 이미 챙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이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아직 집도 못 구했잖아. 괜찮아. 친구 집에 잠깐 있기로 했어. 오빠는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더 있으면 너만 곤란해질 것 같다. 오빠, 미안해. 계속 짐만 돼서. 오빠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챙긴 채요. 현관문은 닫혔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죠.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우리 동생. 남편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요즘 많이 안 좋아.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울증이래. 공황장애도 있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혼자 두면 위험하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 올해는 아니야. 여기 좀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머릿속에 오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떠나간 오빠. 그럼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우이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신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관 문이 열리고 남편이 먼저 들어왔죠. 그 뒤로 작은 체구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겨우 들릴 정도였죠. 신우이는 극도로 수척했습니다. 긴 머린 묶지도 않은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옷은 몸에 헐렁하게 그저 걸쳐져 있었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와요. 제가 말했지만 신우이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폐가 돼서 죄송해요. 남편이 신우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방은 안방 쓰면 돼. 우린 작은 방 쓸게.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남편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동생한테 자극 주면 안 돼?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약도 먹고 있어. 공황장애도 있고. 병원에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심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응급실 갔을 때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야. 남편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게 해줘. 괜히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도 말고. 알았어. 고마워. 오래 있을 건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신우이와 단둘이 부엌에 있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패 끼치는데. 신우이는 제 옆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가늘고 하얗죠. 손목에 붕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고 집에는 신우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신우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문이 조금 열렸죠. 언니, 화장실 좀.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죠.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 같았어요.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안 좋으면 말해?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의 얼굴은 창백했죠. 죄송해요. 좀 숨이 안 쉬어져서요. 병원이라도 가볼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또 금방 나아져요. 신우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그날 내내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방에 있어. 낮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럴 거야.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신우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왔어. 밥 먹어.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나왔죠. 낮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밝았어요. 오빠, 괜찮니? 괜찮아. 신우이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신우이는 남편 앞에선 말이 많았습니다. 목소리도 밝았죠. 하지만 제 쪽을 보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TV를 켰습니다. 신우이는 남편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거실을 쳐다봤어요. 웃고 있는 신우이의 얼굴이 낮에 제가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신우이 방에서 전화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언니? 잘해주지. 이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나 오늘도 힘든 척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따 저녁 때 봐. 이후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다시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나 오늘도 힘든 척 해야 되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동생은 어디 갔어? 방에 있을걸?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왔어. 문이 열리자 신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힘들어서. 신우이는 쓰러지듯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어깨가 떨려왔죠. 남편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얘한테 뭐 했어? 하긴 뭐래. 그럼 얘가 왜 이래? 나야 모르지. 남편은 신우이를 부축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문이 닫혔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남편이 동생 방에서 나왔습니다. 애가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래. 병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조심해줘. 애가 많이 예민하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죠. 낮에 들었던 전화통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 오늘도 힘든 척 해야 되지.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누구와 통화를 한 걸까?
오빠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뭔가 이상했지만 확신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아픈 게 맞는 걸까? 신우이가 집에 들어온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었죠. 언니, 언니,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신우이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숨이 안 쉬어져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숨 쉬어봐. 안 돼요, 안 돼요.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몸을 떨고 있었죠. 방에서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숨을 못 쉬어. 남편이 신우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오빠 왔으니까 천천히 숨 쉬어봐. 신우이는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저 복도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신우이가 진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죠. 내가 애 좀 신경 쓰라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우는 일, 갑작스러운 울음, 그리고 이어지는 호흡곤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이런 일은 남편이 꼭 집에 있을 때만 일어났습니다. 낮에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조용했거든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면 신우이는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신우이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죠. 신경 쓰지 마. 내가 치울게. 죄송해요. 제가 또... 신우이는 깨진 파편을 급하게 주우려다 손을 베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곧장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너 괜찮아? 오빠, 미안해. 내가 또 실수했어. 신우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봤죠. 왜 이런 걸 얘를 시켜? 아니야, 오빠. 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죠. 그렇게 밤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병원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요새 증상이 더 심해지잖아. 그냥 안정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도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필요 없다니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병원 가면 더 망가져. 약이나 더 늘어나고. 그래도 동생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자극하지만 말라고.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죠. 신우이 방 앞을 지났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몰랐던지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오빠, 잘 되고 있어. 목소리는 밝았죠. 언니? 나 완전히 믿고 있지. 아무것도 의심 못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 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완전히 믿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동생은 좀 어땠어? 별일 없었어. 또 힘들어해? 아니, 조용히 넘어갔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남편은 신우이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신우이가 창백한 얼굴에 눈이 충혈된 상태로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이상한 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거였죠. 그 패턴의 공통점은 항상 남편이 있을 때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을 땐 멀쩡했어요. 오히려 통화할 땐 목소리가 또렷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아가씨 이제 그만 병원에 보내면 안 돼? 애가 아픈데 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나는 아가씨가 진짜 아픈 건지 모르겠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말했죠. 됐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 또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짜증내서 미안. 뭐가? 아니,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내 감정만 앞세운 것 같아서.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동생 일로 스트레스 좀 받는 일이 있어서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 아가씨 아픈 것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사실 쟤한테 빚이 좀 있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꽤 될 거야. 카드 연체도 있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말하면 당신 걱정할까봐 그랬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가 우울증 생긴 것도 그것 때문일 거야. 빚독촉 계속 받다가 정신이 무너진 거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동생 명의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신용불량이라. 그래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 담보로 하면 어떨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집 담보? 많이는 아니고 한 3천만 원 정도만. 그 돈으로 애 빚 좀 정리하고 치료비로도 좀 쓰고. 안 돼. 어떻게 집 담보를 걸어? 그럼 쟤는 어떻게? 이대로 두면 사채업자들 찾아올 텐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도 봤잖아.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런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애를 포기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고.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미안해. 흥분해서. 근데 생각을 좀 해봐. 그날 저녁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제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래. 저 때문에 언니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리고 빚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니랑 오빠한테 더 이상 패 끼칠 순 없죠.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한테도 말할게요. 저 오늘 나간다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죠. 남편은 더 이상 대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죠. 나가기로 했던 신우이는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방에서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오후 저는 우편함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저축은행이었죠. 안을 열어보니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수신인은 신우이였어요. 고객님의 신용등급으론 대출이 불가합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신우이 방 앞에 섰습니다. 이런 게 왔더라고. 저는 등기를 건넸어요. 신우이가 받아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이 얼만데? 신우이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렇게나 많아? 네.
카드 빚이랑 사채까지 합하면요. 사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치료비 때문에.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한테도 오빠한테도 부담 주고 싶지가 않은데. 그렇게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이에 대한 이상한 점을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패턴. 남편이 집에 있을 때만 심해지는 것. 통화할 때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오늘 신우이가 진 5천만 원의 빚. 그리고 남편이 요구하는 집담보대출.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빚이 5천만 원이래. 그게 정확히 알아보니까 더 많더라고.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집담보대출은 생각 좀 해봤어? 아직.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사채업자들한테 계속 연락 온다고 하더라. 직접 통화해 본 적은 있어? 뭐? 사채업자 말이야. 직접 통화해 봤냐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건 왜 물어? 정확히 확인해야 되니까. 뭘? 아가씨한테 빚이 정말 있는지.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지금 내 동생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똑같은 소리잖아. 아니, 달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신용정보는 확인해 봤어? 안 했어. 왜? 애 자존심 상할까봐. 남편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용정보원에 신우이 정보 조회를 신청했어요.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했지만 동거인 명의로 최소한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일 뒤에 답변이 왔어요. 신우이의 신용등급은 최하위였습니다. 연체 내역만 7개, 사채는 3곳.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신청 내역이 15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거절됐고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죠. 이것 좀 봐.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이게 뭐야? 아가씨 신용정보표야. 남편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게 뭔데? 저는 알게 된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가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3개나 돼. 대체 우울증 환자가 휴대폰을 3개나 개통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필요하니까 했겠지.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몰래 신우이 방 옆에서 통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목소린 차분했습니다. 다음 주면 서명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숨을 죽였죠. 걱정 마. 언니 눈치도 못 채고 있어. 의심도 안 해. 성공하면 반반이라고. 약속한 거 잊지 마. 신우이의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친 후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100% 계획된 사기다. 다음날 저는 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뒤, 신우이 방 복도, 부엌 싱크대 아래, 그리고 기다렸죠. 이틀 뒤 남편이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우이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언니 완전 바보야. 신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신용정보 조회한 거? 알아.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담보대출은 집 명의로 받는 거니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면 서류 준비 다 끝나. 그때 서명만 받으면 돼. 저는 녹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척? 그게 제일 쉽지. 울기만 하면 되는데 뭐. 녹음기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성공하면 반반. 약속 잊지 마. 5천 받으면 2,500씩이야. 그렇게 녹음 파일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죠. 여보, 담보대출권 생각 좀 해봤어? 해줄게.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진짜? 고마워. 이해해줘서. 대신 조건이 좀 있어. 뭔데?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신우이 불러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 얘기하자. 그렇게 다음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가씨. 네, 언니. 빚이 정말 5천이야? 그럼요. 사채도 있고? 네. 저는 녹음기를 꺼내어 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재생 버튼을 눌렀죠.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완전 바보야. 불쌍한 척?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 성공하면 반반, 5천 받으면 2,500씩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남편은 녹음기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들은 그대로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러려고 얘 데려온 거 아니야? 불쌍한 척 연기해서 우리 집 담보로 받아먹으려고?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새벽마다 울고 숨 안 쉬어지는 척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연기였잖아. 아니에요. 저 진짜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 네 오빠 앞에서만?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믿는다고 치자. 근데 여기 녹음된 건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경찰한테 넘겨줄 거야. 그리고 니들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 좀 해. 그렇게 끝까지 가야겠어? 이걸 시작한 건 너희야.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이런 일을 벌이고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오빠 돈으로 살았으면서 오빠 망해서 오니까 너 어떻게 했니? 눈치 주면서 쫓아내고 네 동생 데려와서 사기치려고 한 거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니네 나가, 둘 다.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혐의로요. 녹음 파일과 신용정보 조회 결과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모두 제출했죠. 남편과 신우이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또한 진행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이혼 조정이 성립됐어요. 남편은 위자료를 물었고 집은 다행히 제 명의로 남았습니다. 신우이는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요. 이제 그 둘은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죠. 오빠,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하긴 뭐가. 나 친구 집에 있으면서 일도 다시 구했어. 잘 됐네. 너는?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그렇게 오빠의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 어두웠지만 내일도 어김없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더는 착한 사람으로 남지 않기로요.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앞으로의 제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테니까요.